1996년 서울 대법원 지하 보관소에서 발견된 광주 사건 문서철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총 573페이지로 기록된 이 군사작전 보고서에서 정확히 13페이지가 누군가에 의해 깔끔하게 찢겨져 나가 있었습니다. 찢긴 페이지의 가장자리에는 희미하게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고,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람의 혈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서를 처음 발견한 검찰 조사관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페이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의 가장 끔찍한 부분을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진 페이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왜 누군가는 자신의 피를 묻히면서까지 그 증거를 숨기려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문서를 찢어낸 사람은 과연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였을까요? 1980년 5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유교 문화에서 국가의 지도자는 말 그대로 백성의 아버지이며 백성은 그의 자식입니다. 효라는 덕목은 단지 가족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우주적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이 신성한 질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전두환 장군과 그의 오른팔 노태우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식들인 광주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7명이 사망했지만 생존자들은 실제 희생자가 2,000명에 달한다고 치문합니다. 숫자의 차이가 이토록 크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1,800명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광주의 비극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전해인 1979년 10월 26일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쓰러진 그 밤, 대한민국은 공포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18년간 철권 통치를 해온 독재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권력의 공백을 만들었고, 그 공백을 노리는 군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은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박정희 암살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김재규를 체포했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의 핵심 정보망과 비밀 문서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1980년 4월, 그는 마침내 중앙정보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군대와 정보기관이라는 두 개의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태우. 전두환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평생의 전우였던 이 남자는 당시 수도 경비사령관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번개처럼 공격적이었다면 노태우는 안개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태우를 전두환의 그림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군부 내부에서도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밝혀진 비밀 문서들과 증언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태우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주 진압작전의 핵심 설계자였으며 어떤 면에서는 전두환보다 더 냉혹한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친필 메모 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주는 반드시 짓밟아야 한다. 한 명도 남김없이. 하지만 1980년 5월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지 신중하고 온화한 장군의 얼굴뿐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토요일, 전두환은 내각을 강제로 소집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확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대학들은 즉시 폐쇄되었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언론에는 검열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55개 대학의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장을 급습해 약 2,70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 중에는 26명의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안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쿠데타였습니다. 법적 절차도 영장도 없이 수천 명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공포로 얼어붙었지만 한 도시만은 달랐습니다. 광주였습니다.
5월 18일 일요일 아침, 광주 금남로에는 2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엄령 철회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해산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경찰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공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었지만 그날 광주에서 그들이 한 일은 군인의 명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둘렀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김경철이라는 29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이었고 시위에 참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의 곤봉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김경철의 죽음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메시지였을까요? 그날 저녁, 광주 시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임산부의 배를 칼로 찔렀다. 여학생들이 끌려가서 성폭행당했다. 전남대 도서관 앞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총살당했다. 이 소문들 중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 당시에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광주로 들어오는 모든 전화선을 차단했고 외부 기자들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말 그대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공개된 문서들과 생존자 증언들은 그 소문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진실은 소문보다 더 끔찍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 당시 대한민국 평균 노동자의 월급은 약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60만 원입니다. 한 가족이 1년을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과 그의 측근들이 권력을 잡은 후 그들이 축적한 부정부패 자금은 얼마였을까요? 공식 재판 기록에 따르면 전두환과 노태우가 재임 기간 동안 받은 뇌물은 총 6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명의 노동자가 83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골프장을 건설하고 해외 비밀 계좌를 만들고 자녀들에게 유학비를 대주고 호화 별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돈이 축적되는 동안 광주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급 학살이었습니다. 부자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5월 20일,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국방비상정책위원회라는 새로운 권력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헌법도, 국회도,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군부의 명령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광주에 투입된 군 병력은 초기 3,000명의 공수부대원과 18,000명의 경찰을 합쳐 총 2만 1,000명이었습니다. 나중에는 2만 3,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만 3,0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한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무장한 군대를 상대로 계속 저항했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택시기사들, 상인들, 주부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한이라는 감정의 힘입니다. 한은 단순한 분노나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뼛속 깊이까지 스며든 세대를 초월하는 민족적 응어리입니다. 광주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라의 아버지가 우리를 자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배신감.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짓밟아도 되는 벌레 취급받고 있다는 굴욕감. 그리고
이대로 죽을 바에야 싸우다 죽겠다. 는 결연함. 한은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지만 동시에 일어서게도 만듭니다. 5월 23일 가장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외곽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버스 한 대가 군의 검문소에 멈춰섰습니다. 버스 안에는 17명에서 18명의 민간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어머니들과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버스를 세운 후 승객들에게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누가 먼저 쏘기 시작했는지, 왜 쏘기 시작했는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증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기는 서로를 껴안은 채 함께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피로 범벅된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피에타 조각 같았다고. 같은 날 광주 교회의 한 저수지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더운 5월의 날씨에 동네 주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찰 중이던 군부대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도주하는 시위대원이라고 오인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오인했다고 나중에 주장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이것이 오인 사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놀이하는 민간인들을 무장한 시위대로 오인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의도적인 공포 조성이었을까요? 이 사건들에 대해 노태우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는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다. 불가피한 희생. 그는 버스 안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죽은 어머니와 아기를, 저수지에서 쓰러진 무고한 시민들을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군주는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해야 하며 백성의 생명은 하늘만큼 귀하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하지만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군주의 권력이 가장 귀했고 사직, 국가체제액이 그 다음이었으며 백성의 생명은 가장 가벼웠습니다. 이것은 유교윤리의 완전한 전복이었습니다. 1980년 5월 23일 밤 광주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전화도, 전기도, 물도 끊겼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냉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서울의 중앙정보부 본부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몇몇 핵심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록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 참모가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그날 밤 회의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전두환이 물었습니다. 광주를 완전히 진압하려면 얼마나 더 필요한가? 노태우가 대답했습니다. 이틀이면 끝납니다. 전두환이 다시 물었습니다. 희생자는? 노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이렇게 된다. 는 메시지. 공포를 통한 지배의 메시지.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노태우는 광주를 짓밟고 권력을 얻었지만 그가 얻은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1988년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피를
그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들을, 그리고 그가 앉은 권력의 자리 밑에 깔린 수천 구의 시신들을. 노태우는 재임 기간 내내 광주의 유령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가 연설을 할 때마다 청중석 어딘가에서 광주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해외 교민들이 피켓을 들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노태우는 살인자다 라고 쓰인 피켓들이. 1996년 마침내 정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그들을 국가반역죄, 내란죄, 그리고 뇌물수수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백 명의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광주에서 총에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그날 명령을 받고 총을 쏜 군인들까지. 증언들은 너무나 끔찍했고 법정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두환에게는 사형, 노태우에게는 22년형.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권력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과연 그들은 실제로 형을 다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거래가 뒤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광주의 진실이 정말 모두 밝혀진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에 숨겨진 문서들이, 묻혀진 시신들이, 지문하지 못한 목격자들이 남아있는 걸까요?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90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진실이 함께 묻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영안실의 냉동고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980년 5월 24일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박영희 씨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구, 그 다음엔 10구, 그러다가 세는 것을 포기했어요. 시신들이 복도까지 쌓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끔찍했던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나이였어요. 박영희 씨의 증언록은 327페이지에 달합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20대 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는 16살 여학생의 시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미숙. 광주 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녀는 5월 20일 오후 3시경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시위 참가 중 우발적 사고로 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 씨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몸에는 총상이 3군데 있었어요. 가슴, 복부, 그리고 머리. 3발의 총알을 맞고도 즉사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끔찍한 건 그 아이의 손톱 밑에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법의학자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는 끝까지 저항했다고요. 16살 소녀가 무장한 군인들을 상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박영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어머니가 병원에 왔어요. 하얀 상복을 입고요. 그분은 딸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이 나라를 잘못 선택해서. 어머니는 자식을 지키지 못한 걸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이미숙의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시각이 오후 5시 30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목격자들의 지문을 종합하면 그녀가 총에 맞은 시각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2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을까요? 생존자 김철수 씨의 증언이 그 공백을 메워줍니다. 당시 23살이었던 김철수 씨는 광주 시내에서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금남로 내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까 군인 너댓 명이 한 여학생을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바로 이미송 양이었어요. 군인 중 한 명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아이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아이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군인이 쓰러진 아이를 향해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배를, 얼굴을, 가슴을. 저는 그 장면을 3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총소리가 들렸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김철수 씨는 이 증언을 하던 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왜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김철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비겁한 인간이에요. 43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밤에 악몽을 꿔요. 꿈속에서 그 아이가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묻죠.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만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거리에는 최소 50명 이상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계산된 공포. 군부는 일부러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5월 23일 오후 광주 외곽의 한 마을에서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이름은 주남마을, 인구 300명 정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군용 트럭 5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군인들은 마을 회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관 마당에 검은 비닐봉지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한 봉지가 열렸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었던 최동식 씨는 군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우리 마을에 시신을 갖다 놓는 겁니까? 군인 중 한 명,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폭도입니다. 광주에서 체포된 반란군입니다. 당신들 마을 공동묘지에 묻으시오. 최동식 씨가 반문했습니다. 왜 우리가 묻어야 합니까?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대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질문하지 마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날 주남마을 공동묘지에 묻힌 시신은 총 19구였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6명은 지금까지도 이름 모를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동식 씨는 훗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시신들을 묻으면서 저는 하나하나 얼굴을 봤어요. 그들은 모두 젊었어요. 20살에서 30살 사이로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부러진 이빨, 찢어진 입술, 멍든 눈. 한 명은 손톱이 모두 뽑혀 있었어요. 이게 군인이 할 짓입니까? 이게 나라가 할 짓입니까? 공식 정보 기록에는 주남마을 사건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9구의 시신은 그 어떤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주남마을 사람들은 압니다. 그들의 마을 묘지에 누가 묻혀 있는지. 그리고 매년 5월이면 그들은 조용히 그 무덤들을 찾아가 꽃을 놓고 절을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 이 모든 증언들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계획된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을 명령한 사람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들을 숨기고 기록을 조작하고 목격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1980년 6월 초 광주의 모든 병원에 이상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을 봉인하라. 이 명령은 국방부에서 직접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광주 기독병원, 적십자병원 등 광주의 주요 병원들은 모두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병원들이 순응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의사가 저항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상원, 당시 32살의 젊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윤상원 의사는 5월 내내 광주 시내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고 잠은 병원 복도에서 2-3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윤상원 의사의 개인 진료 일지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권마다 약 200페이지씩 총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환자들을 모두 돌본 후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그날 치료한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환자의 이름, 나이, 부상 부위, 부상의 원인, 치료 방법, 예후까지 마치 그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이 기록들이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5월 27일 병원의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의료기록 보관실로 직행했고 모든 서류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심지어 환자들의 침대 옆 차트까지 뜯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윤상원 의사의 개인 일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윤 의사는 이미 그것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상원 의사는 자신의 일지를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첫 번째 권은 그의 아내에게, 두 번째 권은 동료 의사에게, 세 번째 권은 한 신부에게. 그는 각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2006년, 1980년 이후 26년 만에 윤상원 의사의 일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그의 미망인이 첫 번째 권을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일지의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5월 21일 환자번호 117 박성민 남 19세 총상 3개 좌측 대퇴부 우측 어깨 복부 총알 궤적으로 보아 근거리 사격 사격거리 약 10m 이내 추정 환자 진술 저는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쏘았습니다. 환자는 수술 중 과다출혈로 오후 9시 45분 사망. 마지막 말. 엄마, 나 아파. 향년 19세. 광주 제1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기자가 읽기를 멈췄을 때 회견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26년 동안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단지 시위 중 사고사라고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도망가다가 뒤에서 총을 맞았다는 것을. 손을 들고 항복했는데도 계속 총을 맞았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를 불렀다는 것을. 윤상원 의사의 일지에는 이런 기록들이 357건이나 있었습니다. 357명의 환자, 357개의 이야기. 그중 11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357명 중 상당수가 공식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왜 그들을 숨겼을까요? 답은 윤 의사의 일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부상의 위치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상의 패턴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총상은 대부분 치명적인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머리, 가슴, 복부, 다리나 팔에 맞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군인들은 경고 사격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죽이려고 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 의사가 발견한 또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5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병원으로 실려온 환자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과 엉덩이에 깊은 자상. 처음에 윤 의사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총상도 아니고 일반적인 타박상도 아니었습니다. 상처의 모양이 독특했습니다. 마치 뭔가 뾰족한 곳으로 반복해서 찔린 것 같았습니다. 한 환자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총검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총검으로 찔렀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게 반란군의 최후다라고. 윤상원 의사는 이 기록을 읽은 후 일지 여백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학살이다. 하지만 일지에 기록된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시신들. 윤 의사는 자신이 직접 사망 확인을 한 환자들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113명. 하지만 그중 병원 영안실로 이송된 시신은 72구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1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병원 영안실 관리인이었던 김진수 씨의 증언이 그 의문을 풀어줍니다. 5월 24일 밤 군용 트럭이 병원 뒷문에 도착했어요. 군인들이 영안실로 들어와서 시신들을 실어 갔어요. 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시신들을 트럭에 싣고 떠났어요. 저는 그날 밤 41구의 시신이 실려 나가는 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41구의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1990년대 후반 진실규명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 몇 가지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주 외곽의 한 야산에서 집단 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장소의 발굴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국가안보와 시신 발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진실이 그토록 위험해서 죽은 자들조차 땅속에 계속 묻어두어야 할까요? 1990년 6월 노태우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성일 씨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날 밤 노태우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비서들은 모두 퇴근했고 청와대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1시쯤 경호원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비명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한 소리. 경호원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태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경호원이 카카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자 노태우는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옷을 추스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악몽을 꾼 것뿐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지만 경호원은 확실히 봤습니다. 대통령의 눈에 고인 눈물을.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일들은 반복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거짓말을 할 때 특정한 생리적 반응을 보입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동공이 확대되며 피부 전도도가 변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편도체의 활성화입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죄책감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1993년 노태우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직후 그는 원인 불명의 불면증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치의였던 이명수 박사는 훗날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환자는 하루 평균 2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들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노태우의 의료 기록 중 일부가 2015년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그의 혈압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정상 혈압이 120/80인데 비해 그의 혈압은 160/110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이것을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를 그토록 스트레스받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그의 개인 수첩에 있었습니다. 1992년 3월 15일자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또 그 꿈을 꿨다. 광주의 거리, 피로 물든 아스팔트,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수천 개의 눈동자. 그들은 말이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권력은 인간의 신경계를 변화시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1971년 유명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통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을 간수와 죄수로 나눈 후 단 엿새 만에 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잔인한 가해자로 변했습니다. 권력은 공감 능력을 마비시키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노태우와 전두환은 이 실험의 실제 버전을 광주에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험은 엿새가 아니라 1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980년 5월 25일, 광주 진압이 거의 마무리되던 시점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서울의 한 비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에 대한 공식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 배석했던 한 참모가 2018년 사망하기 직전 남긴 육성 녹음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두환 장군이 노태우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희생자 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노태우 장군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200명 이하로. 전두환 장군이 물었습니다. 실제로는 몇 명인가? 노태우 장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1200명입니다. 하지만 실종자까지 합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말했습니다. 실종자는 없다. 이해하는가? 실종자는 없다. 오직 200명의 사망자만 있을 뿐이다. 1000명의 시신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조직적인 증거인멸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진실규명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 발견된 문서 중 하나에는 특별 처리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637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 이송 완료, 소각 완료. 소각 완료? 그들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말인가요? 광주 외곽에 있던 한 군부대 소각장 관리인의 증언이 이 의문을 풀어줍니다. 5월 26일부터 6월 초까지 매일 밤 트럭이 왔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들을 가득 실은 트럭이요. 군인들은 그것들을 소각장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의료 폐기물이다. 질문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냄새를. 타는 살과 뼈의 냄새를. 저는 20년간 소각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압니다. 인간의 몸을 완전히 소각하려면 섭씨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최소 2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뼈 조각들이 남습니다. 637구의 시신을 소각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연료가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서울 대법원 지하 3층 기록보관소에서 한 검찰 조사관이 먼지 쌓인 문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광주 특별작전 최고 기밀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573페이지의 군사작전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페이지 번호가 연속되지 않았습니다. 123페이지 다음이 137페이지였습니다. 13페이지가 누군가에 의해 찢겨져 나간 것입니다. 찢겨진 페이지의 가장자리를 법의학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그곳에서 인간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 혈액은 노태우의 것이었습니다. 왜 노태우는 자신의 피를 묻히면서까지 그 페이지들을 찢어냈을까요? 그 페이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군부는 모든 문서를 한 부만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문서는 복사본을 만들어 여러 곳에 분산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국방부 기록보관소에서 같은 보고서에 복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복사본에는 찢겨진 페이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 2, 4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 목적, 광주 지역 반란 세력, 완전 제압, 방법, 단계별 무력 진압, 1단계, 주요 거점 장악, 2단계, 시위 주동자 체포, 3단계, 잔존 세력 소탕, 예상 민간인 피해 500명 내외, 허용 가능 범위 1000명 이하, 예상 민간인 피해, 허용 가능 범위.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민간인 희생을 계산해 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학살이었습니다. 1, 2, 5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리전 작전 지침 1. 광주를 외부와 완전 차단 2. 언론 통제 강화 3. 북한 개입설 유포 4.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 5.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저항 의지 분쇄 공포 분위기 조성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일부러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는 메시지를 1, 2, 6페이지에는 작전 지휘 계통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고 지휘관, 전두환, 보안사령관, 작전 총책임자, 노태우, 수도 경비사령관, 현장 지휘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노태우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전 총책임자였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136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증거인멸 계획 1. 신원 미상 시신은 집단 매장 또는 소각 처리 2. 의료기록 압수 및 폐기 3. 목격자 진술 통제 4. 사진 및 영상자료 압수 5. 외신 기자 추방 이것은 범죄 이후의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계획된 은폐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증거를 남기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1998년 이 문서가 공개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노태우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위조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기록보관소의 문서 관리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작성 일자, 작성자, 결제자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하단에는 노태우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노태우의 친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노태우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피고인의 서명입니까? 노태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을 명령한 문서에 서명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 대법정. 이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군복이 아닌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검은색 양복을, 노태우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광주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하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6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한 누구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은 김용준, 당시 62세의 노련한 판사였습니다. 그는 사법부에서 3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지만 이날만큼은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릴 판결은 단순히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5월 광주광역시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공식 집계 207명, 중상자 987명. 하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재임 기간 동안 총 6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5천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6억 5천만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필요합니다. 1980년 당시 대한민국 평균 노동자의 연봉은 60만 원이었습니다. 6억 5천만 달러는 약 5천억 원입니다. 한 명의 노동자가 83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한 것이 약 30만 년 전입니다. 83만 년은 인류 역사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검찰 조사 결과 전두환은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노태우는 부동산과 골프장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미국과 유럽의 명문 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전두환의 장남은 하버드 대학교를, 노태우의 딸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돈이 축적되는 동안 광주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경철, 29살의 귀머거리 남자는 단지 길을 지나가다가 곤봉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미숙, 16살의 여고생은 3발의 총알을 맞고도 끝까지 저항하다 죽었습니다. 박성민, 19살의 고등학생은 손을 들고 항복했는데도 뒤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얼마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6억 5천만 달러보다 가치가 없었을까요?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증인들이 나왔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윤상원 의사의 진료 일지, 찢겨진 군사작전 보고서, 생존자들의 증언, 소각장 관리인의 고백,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전두환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광주의 시위는 북한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그들은 끝까지 북한을 들먹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어디에도 북한의 개입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노태우는 더 교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전두환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문서에는 노태우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작전 총책임자 노태우. 그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 범죄자였습니다. 1996년 12월 16일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 김용준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전두환은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뇌물수수죄로 사형에 처한다. 사형. 법정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유가족들 중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 노태우는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뇌물수수죄로 징역 22년에 처한다. 22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 대가가 22년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일주일도 안 되는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 12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전두환의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노태우의 22년형은 17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22일, 두 사람은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단 2년이었습니다. 왜 김영삼은 그들을 사면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국민 화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의심했습니다. 압력, 군부의 압력, 재벌의 압력, 보수 세력의 압력.
권력은 자신의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권력은 서로를 보호합니다. 석방되던 날 전두환과 노태우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광주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두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태우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 불가피한 선택.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피해자들을 불가피한 희생으로 취급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노태우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88세의 나이로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조문했지만 광주 유가족들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노태우는 죽는 순간까지 광주에 대해 완전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노태우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전립선암 말기였고 의사들은 그에게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병상 주위에 모였습니다. 아내, 자녀들, 손자들. 그들은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 밤, 노태우는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종이와 펜을 가져다 다오. 딸이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노태우가 대답했습니다. 쓸 것이 있다. 딸은 노트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노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유언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것은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나 노태우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고백한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는 여기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제가 대신 써드릴까요? 노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은 학살이었다. 나는 그것을 명령한 사람 중 하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노태우는 다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계속 하시겠어요? 노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찢어라. 그것을 찢어라. 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노태우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다. 죽는 순간까지 비겁한 인간이다. 나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 딸은 울면서 종이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병실 밖에서 한 간호사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간호사가 나중에 언론에 이 이야기를 제보할 것이라는 것을. 10월 26일 오전 6시 30분, 노태우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것이었을까요? 가족에게? 국민에게? 광주 희생자들에게? 아무도 모릅니다. 노태우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정부는 국가장을 제안했지만 가족들이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국가장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조차 가해자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광주 유가족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노태우는 지옥에 가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유가족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41년을 기다렸다. 사과 한마디를 듣기 위해.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비겁한 인간이다. 비겁한 인간. 이것이 노태우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잡았을 때는 강했지만 진실 앞에서는 약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는 용감했지만 인간으로서는 비겁했습니다. 한 달 후 전두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노태우보다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은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가를 위해. 이 말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정당화해 왔을까요? 히틀러도 국가를 위해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스탈린도 국가를 위해 수백만 명을 굴락으로 보냈습니다. 폴 포트도 국가를 위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라는 말은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변명입니다. 전두환의 장례식에는 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군 출신이었고 일부는 현역 정치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전두환의 유산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사상, 그의 방법론, 그의 권력관이 아직도 한국 사회 일부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2013년 봄, 한 젊은 남자가 광주 국립 5.18 민주밀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검은색 선글라스와 야구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경비원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이었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막 한국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는 묘지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사람처럼. 묘지 안에는 240개의 묘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 묘비에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망 일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우원은 하나하나 묘비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김경철, 향년 29세. 이미숙, 향년 16세. 박성민, 향년 19세. 숫자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9, 16, 19. 그들은 모두 너무 젊었습니다. 한 묘비 앞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이름 모를 희생자, 추정 나이 20대. 이름도 없는 무덤,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 무덤. 전우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전우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두환의 손자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경비원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전우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를, 학살을, 그리고 제 할아버지의 역할을.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편지를 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제게 친절했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용돈을 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을 명령했다는 것을.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제 피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가해자의 후손이라는 십자가. 편지를 다 읽은 후 전우원은 그것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유교 전통에 따른 3배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유가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70대의 노인이었고 하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광주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전우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두환의 손자입니까? 전우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자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연민.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왔습니다. 전우원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다른 방식의 피해자지만. 그날 이후 전우원은 정기적으로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묘비를 닫고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는 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거대한 죄인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전우원의 고백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용기 있는 청년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배은망덕한 놈이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그를 비난했습니다. 전두환의 아들, 즉 전우원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전우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광주를 찾았고 유가족들을 만났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그는 기억과 화해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의 목적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5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광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울의 한 보수단체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는 북한이 조종한 북동이었다. 전두환은 국가를 지킨 영웅이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전두환의 사진을 들고 전두환 명예회복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광주를 민주화운동으로 기억하고 다른 한쪽은 광주를 폭동으로 기억했습니다. 한쪽은 전두환을 학살자로 규정하고 다른 한쪽은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으로 처앙했습니다. 같은 역사, 다른 기억.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교육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진보 정권 때는 광주를 민주화운동으로 서술했고 보수 정권 때는 광주에 대한 서술을 최소화하거나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했습니다. 초안이 유출되었을 때 광주는 단 3줄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질서를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일부 희생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부 희생자로 축소되었습니다. 학살은 질서 회복으로 미화되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광주는 세 줄밖에 없어요? 교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저항했습니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정교과서 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국가는 기억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을 강타했을 때 일부 보수단체들은 광주 기념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체들은 자신들의 정치 집회는 계속 열었습니다. 이것은 방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억의 정치였습니다. 광주 유가족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기념식을 강행했습니다. 80대의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왔을까요? 한 유가족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광주도 죽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멈추면 역사도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한의 힘입니다. 한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한은 미래를 향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것이 광주 어머니들의 한입니다. 2022년 5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이날 한 특별한 연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우원, 전두환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전우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가해자의 후손으로 섰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대신 사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가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거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 수천 명의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유교에서는 아버지의 죄는 아들이 갚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는 개인의 것입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권력보다 생명을, 명예보다 진실을, 망각보다 기억을 선택하겠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쳤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마침내 전체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광주에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은 채 전우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전우원은 단상에서 내려와 박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자는 한참을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요. 전우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해자의 피를 받았습니다.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양심은 피보다 진합니다. 당신은 당신 할아버지의 피를 받았지만 당신 할아버지의 양심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대화는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는 피해자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43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023년까지 43년 동안 광주의 어머니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위에도 추위에도 그들은 나왔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고 자식들의 사진을 들고 진실을 외치며 그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들의 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멈추는 순간 광주도 멈춘다는 것을. 그리고 광주가 멈추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는 것을.